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느라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헬렌 켈러가 남겼다고 알려진 말입니다. 인생에 더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닫혀있는 문만 바라보느라 다른 문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스스로 포기하기 전까지 닫혀버린 삶이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에 더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입니다. 지은이 이근후, 펴낸 곳은 책들의 정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수십 년을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벌써 90이 된 그는 인생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오랜 시간 끝에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그 삶이 어떠하든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긍정하는 법을 깨닫는 순간 내게 남은 시간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평생에 걸쳐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다는 건 깊은 고독 속에 있는 것. 형, 이제 추위는 다 간 모양이지?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을 보면 봄이야. 혈연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낸 형이 하나 있다. 지금은 강남 시니어타워에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 내가 전화해 말을 걸면 내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한다. 자식도 떠나고 나면 다 소용없어. 품 안의 자식이나 자식이지. 이 말은 한두 번이 아니다.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할 때마다 똑같은 대사를 녹음기 틀어놓듯이 반복한다. 내가 알기로는 아들 3형제가 모두 미국에 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효자고 셋이 번갈아 가며 한국에 나와 아버지와 얼마간 지내고 간다고 하니 역시 효자다. 게다가 이 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여 불편할 게 없다. 10여 년 전까지는 본인도 미국에서 살았는데 형수의 주장으로 귀국하여 두 부부끼리 지내다가 형수님이 먼저 타계하셨다. 그때 삼형제가 저희와 다시 미국으로 가시죠 라고 했으나 형은 가지 않겠다고 막무가내였다. 자식 입장에서 혼자 남은 나이든 아버지를 아파트에 두고 가기가 불안해 의논한 결과 아파트를 처분하고 강남 시니어타워에 입주시켜 요양보호사의 보살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 너 애들이 차 타고 드라이브 하자고 하거든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이 말 또한 형이 습관적으로 지겹게 하는 말이다. 사연인즉 아파트를 팔고 시니어타워에 입주시키던 날에 삼형제가 아버지에게 산책하러 가자고 했단다. 형이 아서라 엄마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산책은 무슨 산책이니 관둬라 라고 말했는데 아들 셋이 그럴수록 기운을 내셔야죠 라고 끌고 가더니 이 집에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단다. 그러면서 나에게 자식이 찾아와 어디 산책이나 여행을 하자고 하면 절대로 따라 나서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듣는 입장에서 아들 셋이 너무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아는 바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아마도 형은 형수가 떠난 후 자식마저 미국에서 있으니 혼자가 되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 엄습해오는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 이런 사연을 만들어 나에게 하소연하는 것이라 짐작해본다. 노인은 고독하다. 왜 그럴까? 노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나 내 생각에 고독이란 원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이 아닌가 싶다. 노인만 고독할까? 아니다. 내 생각에는 어린이도 고독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독하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주 안락한 10개월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편안한 세계를 뒤로하고 밖으로 쫓겨났으니 아마 그때부터 고독했을 것이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는 걱정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밖으로 나와서는 일거수일투족이 내 몫이고 걱정거리다. 어릴 때는 근심과 고독을 겪어도 시원하게 울고 나면 풀린다. 나는 학교에 다니던 중 요즘 말로 왕따가 된 적이 있었다. 학급 친구 가운데 누구도 내게 말을 건네지 않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나는 그때 외로움을 느꼈지만 5살 먹은 애처럼 교실에서 엉엉 울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있는 오래된 미루나무에 기어 올라가 난 몰래 한참을 울었다. 이후 나이를 먹어가며 때때로 고독을 느끼기는 했으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한창 바쁜 생활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급히 허덕이다 보니 고독을 1순위로 느끼지는 못했다. 그런데 더 나이를 먹고 삶의 가장 치열한 순간에서 한 발자국 떨어지고 나니 이제야 감정에 변화가 생긴다. 내 곁에는 늘 떠나지 않는 고독감이 항상 머물고 있다. 젊었을 적처럼 특정한 순간에 느껴지지 않고 매일 매시간 느껴진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고독하고 사람이 없으면 더욱 고독하다. 그러니 노인의 삶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고독이라 하겠다. 오죽하면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이라는 책도 있지 않던가. 이 소설의 주인공인 100살 먹은 노인은 양로원에 앉아 죽을 준비나 하는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며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고독을 이겨내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나이를 먹으면 딱히 외로워야 할 상황이 아닌데 불쑥 쓸쓸한 감정이 무의식을 뚫고 올라와 버린다. 그럼 나는 어떻게든 즐거운 기억을 찾는다. 잊고 있었던 일화가 하나 생각난다. 친구의 연애사다. 이 친구는 여자친구를 만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주변에서는 결혼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언제 국수 먹여주느냐고 조르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하루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찾아와 하소연한다. 차였단다. 그래서 고독한 심정을 달래기 위하여 나를 보러 와 놓고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저도 지금쯤 내가 많이 보고 싶을 거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마신다. 그래도 친구에게 이런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합리화라도 해야 헤어진 후에 고독을 이길 수 있을 테니까. 무엇 때문에 헤어졌는지 궁금하던 차에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여자친구가 먼저 이별을 선언해 놓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마당에 충고 하나 해도 좋겠냐고 물었단다. 해보라고 했더니 앞으로 목욕 자주 하세요 란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웃기지도 않는 마지막 발언 덕분에 우리는 잠시 고독과 비통이라는 감정을 이순위로 물러나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신부 이름을 보니 예전 그 여자친구다. 우리는 예식장에 몰려가 성대하게 축하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 찾던 여성이 발차기를 거두고 결혼까지 결심했으니 얼마나 잘된 일인가. 얼마 후 집들이를 위해 몰려가서는 그의 부인에게 짓궂게 물었다. 재수씨, 이제 이 친구 목욕 자주 하나요? 이 말로 여러 번 골려 먹었으니 코미디의 연속이다. 쥐꼬리만 한 추억이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보니 한동안은 고독에 깔려 죽지 않겠구나 싶다. 아직은 나를 즐겁게 할 추억이 있다는 사실에 더욱 즐거우니 이걸로 됐다.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다면.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 여성이 친자식을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간 사건이 있었다. 이 여성이 아이를 학대한 끝에 죽였다는 재판 결과가 내려진 결정적 이유는
여성의 자백이었다. 그녀는 수사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죄를 털어놓는 사람치고 그녀의 태도는 수상했다. 수감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를 잘 아는 주변인들도 입을 모아 그녀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진실은 이러했다. 그녀는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 하는 처지였다. 게다가 영어도 어눌해서 고급 일자리를 얻기란 불가능했다. 경제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두 아이만 집, 정확히는 저렴하게 빌린 임대 숙소에 남겨두고 근처 바에서 일했다. 그런데 보호자 없이 지내던 두 아이 중 하나가 커다란 가구에 매달렸다가 가구가 넘어지며 깔리는 참사를 당한 것이다.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는 여성의 자백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건 범죄를 인정해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한국 부모라면 흔히 하는 자책이었다.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다 내 탓이야.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말하는 어머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미국인 수사관은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요를 범죄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엄밀히 말해서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데도 자신을 탓하는 문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사회에서 흔히 발견된다. 실패할 때마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입버릇처럼 내뱉는다. 우리 정서상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거나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과도한 내 탓은 결코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 정신과에서 진료를 보며 마주한 내 탓이오 스타일을 돌이켜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 첫째,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감은 강해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방어하려는 유형이다. 둘째, 양심이 지나치게 발달한 경우로 조그마한 비양심적 일조차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니 만사가 내 탓일 수밖에 없다. 셋째, 패배감으로 가득 찬 우울증 환자다. 이 패배감을 이길 수 없어 지레 내 탓이라고 항복해버린다. 학술적 분류는 아니고 내가 임상에서 추리한 결과지만 어쨌든 본인 탓을 방패 삼아 살아남고자 하는 메커니즘이 공통점이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탈이 난다. 자기 탓이 심한 사람이 왜 문제냐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가까이에서 겪어보지 않았기에 하는 말이다. 남 탓하는 사람이 그러하듯 내 탓하는 사람도 실패의 진짜 원인을 바라보지 못한다. 당연히 삶에 개선과 발전이 없다. 한 번은 모임에서 만난 지인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 잘 아는 동네가 아니었기에 가까운 아무 식당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꽝이었다. 주문과 다른 메뉴가 나왔는데 사장이 그냥 드시죠. 비슷한 건데 라며 시큰둥하게 답했다. 심지어 맛도 미묘했다. 그런데 지인이 무척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사과했다. 어쩌죠? 제가 이래요. 밥집 하나도 제대로 못 고른다니까요. 지인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위로했지만 그는 거듭 사과했다. 아휴, 저 때문에 오늘 기분 망치시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를 끼쳤네요. 실망하셨죠? 이후로도 몇 분 동안 이런 대화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괜찮다. 당신 탓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이런 말도 한두 번이지 수십 번을 반복하려면 지친다. 잘못하면 체하겠다 싶어서 밥술을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이런 성향이 심해지면 정신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 과도한 내 탓과 남 탓은 겉으로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근본은 동일하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는 극단적 몸부림이라고 하겠다. 앞서 내 탓의 이유 중 하나가 열등감이라고 했다. 수십 년을 살아보니 세상에는 그렇게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제 주장을 말하면 옆에서 저를 욕할 것 같아요. 욕하려면 욕하라고 해라. 싫은 소리 좀 들으면 어떠한가.
죽기 전에 자리에 누워 나를 욕한 사람을 떠올릴까? 아니면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떠올릴까? 세상은 어차피 내 멋에 사는 것이다. 열등감에서 벗어나라는 말이 자아도취에 빠지라는 뜻은 아니다.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야 여야 한다. 때로는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만 나 스스로는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안다. 그럼 됐다. 악한 의도에서 벌인 일이 아니지 않는가. 지나친 양심과 과도한 도덕적 기준을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그 다음은 하늘의 몫이다. 왜 우리는 불행의 이유를 타인에게서 찾을까? 앞서 자식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 말한 여자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 본인을 탓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상대나 환경의 원인이 있다고 돌린다. 무엇도 원망하지 않는 이도 있겠지만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 그렇다는 뜻이다. 매번 자기 자신을 탓하기란 너무도 괴롭다. 그러니 우리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남 탓을 하고 여의치 않으면 옛적에 돌아가신 조상이라도 들먹이며 탓한다. 나는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낙방한 적이 있다. 실력이 모자랐으니 떨어졌겠지만 이렇게 아주 쉽고 간단한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근 10개월이 걸렸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 시절 나는 내 실력이 모자랐다라고 인정하기 싫어서 채점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나름의 이유도 있었다. 같은 학교를 동시에 지원한 친구가 여럿 있었는데 그 가운데 평소 성적은 내가 제일 좋았다. 그러니 더욱 자존심 상할 일이었다. 어쨌거나 그 시절에는 재수생을 교육하는 학원이 따로 없었기에 나는 절에 들어가 혼자 공부했다. 가을이 되자 절 한가운데 있는 감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다. 다 같이 모여 긴 장대를 들고 감을 따는데 나도 거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낮은 곳에 매달린 감부터 시작해 점점 위로 올라갔고 이윽고 장대로 딸 수 있는 높이에 있는 감은 모두 거두었다. 그보다 높은 데 달린 감은 어떻게 해도 장대가 닿지 않아 포기하고는 넋을 놓고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깨달음이 찾아왔다. 내가 대학에 가지 못한 까닭은 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단순하고 평범한 사실이었다. 남 이야기라고 치면 무려 10개월이나 걸려서 풀릴 문제가 아니었다. 누구 탓도 할 필요 없는 일인데 10달이나 고생 또 고생해서 진리를 얻었다. 감을 따려는데 장대의 길이가 모자라니 감을 딸 수 없구나. 나도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성적이 모자라니 합격을 할 수 없었구나. 참 어리석고 우둔한 생각을 올해도 했다. 남 탓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대학 졸업 후 수련일을 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환자를 보기 시작하며 대화를 나눠보니 남 탓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내가 보기에는 자기 문제인데 한결같이 남 탓으로 돌린다. 심지어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이라며 부모를 못살게 구는 이도 있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논리에 나는 당시 무척이나 놀랐다. 최근 젊은이 사이에서 나음을 당했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기도 했다고 하니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일이다. 자기가 받은 상처를 직면하기 두려워서 남 탓을 하는 습관이 들면 의심증이나 망상증으로 이어지기 쉽다. 반면 과도한 남 탓을 버리는 습관을 들이면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주일 단위로 총 8번이나 입원한 환자가 있었다. 같은 병실에 머무는 다른 환자가 무엇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함께 어울리는 일도 드물고 그저 책만 읽는다. 진짜로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 책 읽는 신용이라도 하는 식이다. 그는 자신이 환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의사가 짜고 자기를 병원에 밀어넣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럼 아버지는 왜 비싼 입원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당신을 입원시켰을까요? 정말 그래요. 왜 비싼 돈 내고 나를 여기에 두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 아버지 탓이에요. 그가 한 발자국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거들어 보아도 그는 이렇게 답한다. 조금도 빈틈이 없다. 내가 던진 질문을 자아 성찰의 계기로 삼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에 맞추어 해석한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그의 논리는 나는 항상 옳고 잘못은 언제나 남에게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또 다른 환자인 어느 여학생은 몇 개월의 병상 생활을 거쳐 기쁘게 퇴원하고 외래로 통원 치료만 받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게 들렸는데 자기를 치료해 주어서 고맙다는 생각과 동시에 의사인 나 때문에 자기 앞날이 캄캄해졌다고 여겼다. 내가 자기를 입원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통원할 필요도 병력이 남을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었다. 내가 진료실에서 이 여학생과 마주보고 앉아있노라면 이따금 그녀의 예쁘장한 이마와 콧잔등에서 땀방울이 송송 솟아올랐다. 그러면 나는 올 것이 왔구나 라며 캄캄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그녀는 이럴 때마다 핸드백에 손을 넣고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로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핸드백에 든 물건은 주먹만한 돌멩이로 그녀의 표정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저 의사놈의 골통을 부숴버릴까 보다. 나를 이 꼴로 만든 녀석이 바로 내 놈이지? 정신의학에서는 남 탓하는 습관을 멋들어지게 합리화라든지 투사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에 몰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없는 사실도 엮어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하겠다. 이런 태도로 살면 잠깐은 편하다. 언제나 마음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바뀌는 데는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남 탓에 능통한 사람일수록 자기 반성이 부족하기에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므로 돈 문제든 사람 문제든 점점 더 악화시키기 마련이다. 시험에 떨어진 후에 채점관만 탓해서는 평생 수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이다. 사회는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교수님, 정신과 전공의 중에도 정신질환자가 있다던데요? 정신의학을 가르치다 보면 종종 들어오던 질문이다. 맞다.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한다. 게다가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신학, 철학, 심리학처럼 인간의 정신활동을 다루는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중에 신경증적 경향성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타고난 기질로 인해 전공을 택했는지 아니면 전공을 파고들다 보니 잠재되어 있던 기질이 발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몇몇 학생이 품었을 질문은 의대 교수 사이에서도 돌아다닌다. 정신과 의사가 미치면 누가 고치나? 라는 식으로 변형돼서 말이다. 자료를 보면 치료하기 가장 어려운 상대가 정신과 의사 출신 환자라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상담사나 목사 같은 직종도 까다롭다. 그래서 이런 대화가 오갈 때면 나는 이렇게 응대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처럼 건강한 사람과 자주 접하려고 합니다.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반은 진심이다. 정신과에는 의사 말고도 간호사나 임상심리 전문가 등 다양한 이가 함께하는데 한결같이 하는 불평이 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 좀 이상해졌어 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끼리 맞아. 나도 오늘 오전에는 멀쩡했는데 오후부터는 영 이상해 라고 받아친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자를 계속 대하다 보면 감정, 행동, 사고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니 치료자는 자신의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병원 밖 세상이라고 건강하지만은 않다. 특히 현대인이라면 주위에 이상한 사람 한둘 없을 리가 없다. 동네에서 장사하는 어느 사장은 진상 고객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고 한다. 한도가 다 찬 카드를 내밀고는 왜 결제가 안 되냐며 당신네 기계가 문제니 돈을 받지 말란다. 가게에 없는 메뉴를 만들어 달라고 강짜로 놓는 이도 있고 나는 단골이니 서비스로 메인 메뉴를 하나 더 내놓으라는 이도 있다.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만 해도 이런 사람은 어쩌다 있는 수준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서로 다른 진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등장한다. 서비스업을 피해 조용한 사무실로 도망쳐도 이상한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 부장은 부하 직원이 뭘 들고 와도 일단 안 돼 라는 말부터 한다. 한 번에 오케이를 내리면 자신의 위험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더 이상 트집 잡을 거리가 없으면 상사에게 말버릇이 없다느니 서류가 구겨졌다느니 하며 뭐라도 꼬투리를 찾아내기 위해 애쓴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에만 접속해도 이상한 사람은 득실거린다. 댓글창을 보라.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향해 쉽사리 악의적인 말을 쏟아내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도 인터넷 창을 끈 다음에는 멀쩡한 얼굴로 길거리를 돌아다닐 것을 생각하면 오싹하다. 정신과에서 일하는 치료자가 정신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미쳐 돌아가는 사회에 갇힌 우리도 미치기 일보 직전인 경우가 많다. 러시아의 소설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당시 소련 땅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소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솔제니친을 따라 사회를 정신병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나는 한국을 망상으로 오염된 편집증적 사회라고 주장하겠다. 편집증이란 비밀 조직에서 나를 해치려고 한다거나 주변 모든 사람이 나를 속이며 연극을 하고 있다는 식의 망상을 굳게 믿는 병인데 환자 나름대로 엄청나게 치밀한 논리체계를 세워놓았기에 어설픈 설득은 먹히지 않는다. 실제로 예전에는 사석에서 누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 라고 받아치고 말았다면 세월이 흐르더니 정말이야? 가 흔해졌고 이윽고 거짓말하지 마로 변했다. 마지막 말은 상대의 발언을 의심의 틀에 가두고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기에 나오는 반응이다. 이쯤 되면 어떤 말을 해도 의심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뉴스만 봐도 그렇다. 요즘 학부모는 교사를 못 믿고 교사도 학부모를 못 믿는다. 옛날처럼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학부모는 저 선생이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려나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교사는 트집 잡힐 일을 하느니 원칙대로만 처리하겠다고 한다. 어린 아이에게도 모르는 사람이랑은 말도 하면 안 되라고 가르쳐야 하고 어쩌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이겠거니 추측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도는 167개 국가 중 107위로 매우 낮다고 하는데 그럴만도 하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솔제니친처럼 거대한 정신병동을 탈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의 편집증적 의심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다. 고려 말의 문신 포은 정몽주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모야 가지 마라 하고 시조를 지어 들려주었다고 하는데 사방에 까마귀뿐이면 누구와 논일해야 한다는 말인가. 결국 어느 정도는 검은 물이 들 각오를 하는 수밖에 없는가. 앞서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치료가 어렵다고 했다. 깊이 관여된 사람일수록 헤쳐나오기 힘든 법이다. 그런데 희망적인 사례도 있다. 해리 설리번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동시에 조현병 환자였다. 프로이트는 신경증과 달리 조현병 같은 종류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설리번은 동료 의사에게 자진해서 찾아가 치료를 부탁하고 처방을 열심히 따랐다. 그리고 완쾌했다. 프로이트의 주장을 완벽히 반박한 셈이다.
그는 자신과 유사한 질환을 겪고 있는 수많은 환자를 돌봤으며 그 기록을 저서로 남겼다. 그가 쓴 책의 첫 페이지에 언제나 같은 문구가 실려 있었다. 나를 치료한 정신과 의사 누구누구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책을 바친다. 설리반이 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나를 단순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라는 점이다. 우리는 내로남불하는 습관이 있다. 타인에게는 까다롭고 자신에게는 관대해서 누가 나의 이상한 구석을 지적하면 발끈하고 부정한다. 설리번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환자일지 모른다고 가장 먼저 의심했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치료자를 찾아갔고 처방을 순순히 따랐다. 자기 통찰,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어제도 오늘도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불안과 고독, 지친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것만큼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기대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사랑하는 한 걸음 뒤에 내린 따스한 빛 한 줄기가 여러분이 돌아봐 주기만을 기다릴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인생의 지혜를 조금 더 모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